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엄청 유명한 책인데, 일본 작가가 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게 다 읽은 지 2주 정도 됐는데 마지막 끝부분만 남겨놓고 계속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으로 이 남은 끝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고 지금 제가 처한 제 생각과 이 책의 내용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로 보면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이 책은 일본의 그냥 자파점, 동네 아주 구석진 곳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자파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그 자파점 벽에 낙서를 했어요.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100점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되게 사소한 고민들 같은 거를, 고민도 아니죠. 그냥 장난 같은 거를 벽에다 적어놨는데 아이들이, 여기 주인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아래에 답을 적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수수께끼 같이 농담 삼아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들어주다가 어느 날 그 우편함 위에다가 어떤 사람이 진지한 고민을 하나 넣어놓고 간 이후부터 그 자파점 할아버지가 상담 편지를, 답장을 써준 걸로 그게 시작이 돼서 그게 자꾸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 자파점은 유명세를 탔고요. 자파점에 그날 할아버지가 돌아가기 직전에 그 자파점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고민 상담과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3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내 고민을 듣고 과연 잘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후의 소식을 못 들어보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이 자파점을 갔는데요. 시간이 추월해진 거예요. 그 자파점에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멈추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0년 후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항상 우편함 아래 우유배달통에 할아버지는 답장을 넣으셨고 그 우편함에 고민상담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들이 투투투투투투 30통이 넘는 편지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미래에 그 할아버지가 예전에 해줬던 고민 상담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장 편지가 와 있었던 거죠. 이미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곳이 되고 궁금했던 일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너무나 행복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셨죠. 하나 걱정됐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 고민을 하나 상담을 받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유부남인지 몰랐는데 만난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갖고 나서 이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생명은 존귀하고 나의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나 혼자 키워야 하는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는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지만 머릿속으로는 지워야겠다는 마음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그냥 고민 상담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다행히도 할아버지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이 낳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편지 속에 묻어 나왔거든요. 제가 봐도. 현실은 당연히 지워야겠죠. 버림받고 혼자 이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더구나 학생의 몸이었고 직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답장에 이 사람의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응원의 말을 써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원하던 바대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길렀는데 생활고에 시달렸던 거예요. 분유조차 살 수 없는, 돈이 없는 상황에 처하자 그 스토리 자체는 이제 나중에 끝부분에 나왔지만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뉴스에 접한 사람이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걸로 나온 거예요. 나이 또래도 그 상남자의 이름과 정확한 나이는 밝히지 않아요. 이거는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내내 신경을 쓰고 있었죠. 이 아이를 길러서 잘 살고 있을까? 나의 그 카운셀링이 이분에게 도움이 됐을까? 한데, 어느 날 한 뉴스에 큰 사고가 난 걸 보고 직감적으로 알아요. 왠지 자기가 전에 상담을 해줬던 이 여자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해서 차를 그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여자는 죽었지만 아이는 살았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고아원, 근데 여기서는 환광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본 말로 직역을 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아원, 환광원에 보내져서 그 아이는 힘들게 이제 그 엄마도 모른 채 그 갓난아기 때 벌어졌으니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여기까지만 알고 자기의 그 카운셀링으로 이 여자의 인생이 망친 건 아닌지 죄책감,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의 인생에 관여해서 카운셀링을 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었던 거예요, 너무. 근데 다행히 죽기 직전에 30년 후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낸 답장을 받아들고, 그래도 다행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된 사람들이 더 많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때는 이제 다시 30년 후로 돌아오죠. 30년 후에도 이 잡화점은 할아버지 유언대로 팔리지 않았고, 누구 손에 팔지 않고 아들은 대대손손 그냥 그 오래된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처럼 해서 거기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 30년 후에 어떠한 청소년 아이들 3명이서 밤에 어느 한 사람 강도 짓을 해서 어쨌든 돈을 뺏고 도망가던 찰나에 이렇게 허술한 이 잡화점을 보게 된 거죠. 딱 봐도 아무도 살게 생기지 않았어요. 10대 청소년이라니까 18, 19 이 정도 됐겠죠. 근데 여러 가지 그 3명 다 자기만의 그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아이도 있고 그런 세 아이가 모여서 그냥 돈을 훔치고 달아나는 중에 이 잡화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인데 툭툭툭툭 편지가 툭툭 떨어지는 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막 몇 통이 날라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통이 떨어진 걸 듣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셋은 읽고 고민을 합니다. 아니 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의 고민을 들어줘도 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고작 강도짓을 하고 쫓기는 몸이고 여기에 숨겨드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 셋의 의견은 분분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디다가 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라도 이야기를 터놓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장을 써주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시공간이 초월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30년 후에 살고 있는데 30년 전에 편지들이 달아와요. 처음에는 첫 상담은 그거였어요. 운동선수예요. 옛날에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펜싱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코치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 코치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곧 얼마 살지 못한다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에요. 암투병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그냥 병원에 계속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은 이제 올림픽 코앞인데 대표 선수에 올림픽 선수에 뽑혀서 출전을 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
정말 사랑했던 이 남자친구를 떠나기 직전까지는 자기가 계속 옆에 있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둘의 관계는 코치와 선수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 코치는 죽기 직전까지도 나는 네가 이 대회에 출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게 나의 소원이다. 그러니 넌 빨리 가서 훈련을 받아라. 근데 이 여자는 마음에 고민이 되죠. 나중에 훈련만 받다가, 물론 훈련을 받지만 계속 신경이 쓰일 거고, 잘 안 될 건데, 이 남자한테 가자니 훈련이 신경 쓰이고, 이 남자 옆에 있고 싶지만, 이 남자가 자꾸 가라고 해요. 원하지 않는다. 난 네가 옆에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너무 심한 갈등을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재파전에 보냅니다. 그게 바로 이 청소년들이 있었던 이 시기예요. 지금 현재에서 과거의 상담을 듣는 거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핸드폰이란 단어도 모르고 컴퓨터란 단어도 모르고 얘네들이 상담을 해주지만 화상통화를 하면 되지 않냐 훈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의 시선으로 봐서 답장을 준 거죠. 훈련을 받고 열심히 받고 네가 화상통화라도 해서 계속 옆에 있는 것처럼 연락을 자주 해라. 그렇지만 이 시대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화상통화가 뭔지, 핸드폰이 뭔지, 컴퓨터가 뭔지. 그래서 이때 알게 됐어요. 이 셋은, 이 청소년 세 명은 여기가 신비한 공간이었구나. 근데 이 편지만 날아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편지. 이분의 상담이 끝나고 나니 또 다른 편지가 달렸다.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상담이 있죠. 그거를 하면서 얘네들이 느껴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다 듣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10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자기의 상담에 답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웠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진 않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결국은 자기의 의지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을 하고 살지만 이 사람들의 조언들이 이 10대 청소년인 거를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10대 아이들이 써준 그 조언으로 많은 도움을 얻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답장까지 보냅니다. 그럼 이 세 아이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정말 보잘것없고 학교에서 문제하고 항상 꾸짖음 받고 집에서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누구 하나 자기를 사랑해주거나 고맙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답장과 자기의 일들, 자기가 쓴 편지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고 깨닫고 달라지고 변화된다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여기서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점점 상담이 계속될수록 이 남녀 자파점에 대한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죠.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30년 전에 편지가 날아들지? 막 한 명은 우리 이상한 유령 같은 곳에서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일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하지만 셋의 마음은 다 똑같았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자 머리로는 나가고 싶은데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 아이들은 여기서 있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이웃침을 얻으면서 여기 막 마지막에 막 해피엔딩이 되었다. 이 아이들이 교화가 돼서 좋아졌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이 아이들이 좋아졌겠구나. 이런 큰 깨달음을 얻고 살아갈 테니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민, 자기의 결정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카운셀링을 듣지만 결국 자기 의지대로 헤쳐나가요. 여기서도 그렇거든요. 처음에 그 올림픽에 출전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했던 그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이 10대 아이들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남자친구가 좀 있으면 죽는데 바로 남자친구한테 가야지. 왜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냐. 나중에 후회한다. 그치만 그 여자한테는 그게 고지고대로 들렸을까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 답장이 그랬어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답장해 주신 분이 저에 대해서 저를 많이 꾸짖으시려고 그런 것 같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펜싱을 연습하면서도 이 길이 진짜 과연 나의 길인가? 내가 이걸 진짜 열심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대표 선수를 뽑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안고 항상 안 될 거를 생각하고 연습에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답장을 듣고, 아, 내 밑바닥에 이런 게으른 마음이 있었다. 이것을 남자친구를 핑계를 대고, 뭐, 좀 더 핑계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나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지 말자 쪽으로 몰고 갔다라는 거를 깨우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나중에 후회한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 떠나기 전까지 같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얘기를 해준 건데, 이 여자는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요. 여기서 저는 크게 느꼈어요. 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그 판단한 결정지은 답을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진짜 내 생각이 맞는 건지. 왜냐면 자기도 확신은 안 서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라고요. 결국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내가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고 내 마음속에서 결정이 돼야 뭐든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읽고 왜 제가 요즘 너무 많이 공감을 했다고 하냐면 제가 요새 이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계속 무교로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뭐 사실 외로워서 교회를 다녔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너무 적응하는 게 이것저것 제 마음도 불안했지만 저희 아이 큰아이가 학교 생활 적응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했고 또 뭔가 미국에 와서 마음이 좀 많이 허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많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연찮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한국 교회 가봐 그래서 가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갈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들을 제 식대로 받아들이고 제 식대로 깨우치고 제 식대로 뉘우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자꾸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막 크게 변화했다고 하기보다는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좀 안정감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됐고, 교회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한 6개월 다니고서 바로 저는 저희 신랑이랑 같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믿음 생활에서 저는 완전 초신자, 완전 뭐 신생아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나한테 이제 응용하고 내 식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 나미와 자파점의 기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사건이 있지 않은 한 그 사람은 정말 성격 자체가 변하지는 않죠. 그런데 내 마음 자세를 변화시키는 건 나밖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항상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상해졌나 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건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저희 이제 큰아이를 키우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과 좌절이 많이 느껴졌어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게 많이 예민하고 학교 생활이나 단체 생활에 적응하는 거 엄청 힘들어하고 뭔가 행동 양식이 보통 평범한 아이들이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더군다나 이렇게 급격히 변한 환경 변화에 미국에 와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살면서 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게 내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상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그럴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하루에도
두 가지의 그 감정과 나의 질책과 막 고마움, 행복 이거를 복합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야. 좌절, 죄책감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해서 다음에는 왜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사랑을 해줬는데 왜 이럴까? 대체 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막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얘는 왜 이러지? 얘는 아이에 불과한데. 도대체 얘 왜 이래? 너 왜 처음부터 기질이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를 힘들게 해?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막, 아이가 너무 그러니까 좀 미워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다 보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한 사건, 아이의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자세, 부모의 마음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이제 똑같이 무교이신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뭐 성경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시간을 때우고 아무 큰 뭐 마음의 울림이 없이 그냥 갔더라면 저도 교회는 안 다녔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의 조언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뉘우친 것만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왕이면 내가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막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아왔던 것들을 내 식대로 해석하면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변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이런 걸 탓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이런 기도를 또 가끔 하죠. 그래도 우리가 진짜 엄마 아빠한테는 정말 슬픈 일, 외로운 일, 걱정하실까봐 잘 안 하게 돼도 하나님한테는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믿음 생활에서도 저도 참 아직은 신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우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부터 출발이 돼서 내 마음을 잡을 수 있고 자꾸만 이렇게 우울해지고 좌절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한 줄기 빛, 왜 동아줄이라도 막 어려울 때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꾸 내 마음을 다듬고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우선 있고 믿음이라는 게 좀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조금 더 의연하게 부드럽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마음이 진짜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요새도 좀 그럴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막 하고 아이에게 힘써서 많이 시간을 주고 내주고 얘를 위해서 많이 들어주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많이 좋아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항상 저도 좌절을 느끼고 저도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기도도 드렸다가 아이도 조금 많이 혼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신의 소리를 좀 들어보고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실까?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둘 중에 뭐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되나?
근데 엄마들은 항상 아이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끝까지 얘를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의 인생에서 가장 뭐, 내 인생 통째를 통틀어서 목표가 여행다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얘를 위해서 좀씩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들 아이들도 똑같아요. 자기의 기질과 본성과 자기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막 뭐 혼내고 막 이래면 그때뿐이에요. 그냥 그때만 엄마 말을 듣는 척하고 결국 자기 식대로 하는 거죠, 아이들도. 엄마가 중간중간에 방향을 설정해주거나 충고와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굳이 잡아서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전까진 몰랐는데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의 인생까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얘가 그냥 나가고자 하고 얘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냥 나는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못된 짓을 할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오늘은 그런 많은 저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 학교를 보냈어요. 저희 아이. 어제도 학교에서 좀 전화가 왔었거든요. 네, 한동안 정말 잘 적응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조금씩 이제 뭔지 모르게 얘기도 많이 해봤어요. 붙잡고. 그런데 아직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자기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고, 어떻게 자기가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자기도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이라서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많이 힘들고 좌절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랑 얘 아이의 깊은 내면을 내가 어떻게 들어봐줘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우선은 옆에서 지켜봐 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자꾸 이제 적응을 못 하다 보니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적고 학년이 커질수록 또래 아이들도 친구도 생기고 막 아이들만의 대화거리 막 학교 가면 이런 대화를 하는데 끼지 못한다는 건 점점 이제 또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아예 이제는 그 일원이 되기도 힘든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아웃사이더 아니면 왕따가 될 확률도 높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중에 얼마나 이 아이가 상처받고 그런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부터 내가 막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랑 잘 지낼 수 있게 막 도와주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도와줄 단계가 좀 지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도 제가 많이 학교에 가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아이들도 막 초대하고 같이 놀리고 했지만 엄마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야죠. 아직 이 아이는 같은 반 친구니까 괜찮지. 내가 뭐 왜 친구가 없어 이렇게 하지만 같이 이렇게 또래또래 놀고 얘기하고 하지 않는 친구가 없는 상황을 너무 외롭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면 외롭지 않대요. 그러니 할 말이 없죠. 답답하지만 아직 외로움을 못 느끼는 단계인 거예요, 아이는. 혼자 놀이를 좋아하고 혼자 노는 거에 빠져 있고. 근데 제가 너 혼자 놀지 말고 일로 와.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 해도 한 2, 3분 지나면 다시 이렇게 저기 빠져서 혼자 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가 억지로 막 놀자고 하면 얘한테는 스트레스겠구나. 좀 더 기다려주자.
이 아이가 자기가 진짜 외롭다고 느껴야, 그래야 친구를 만들려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지 않을까. 이거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한 몇 달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깨달았죠. 정말 마음은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뭐, 이 아이가 지금 친구가 없다고 해서 막 외로움을 느껴서 엄마 나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사는지 막 친구를 만들어주고 애쓰겠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없고 혼자인 게 편하다고 하는 아이한테 물리적으로 제가 어떤 걸 이렇게 해준다면 아이는 더 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슬프고 답답하지만 이 아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게끔 지켜봐주고 좀 기다려주고 응원해줘야 하는 게 엄마의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결국에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더라고요.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이들도 많이 이제 자라고 사춘기도 다 겪어보셨잖아요. 저의 이런 뭐 고민이 뭐 별거 아니야. 나중에 크면 뭐 다 고쳐지고 나중에 또 친구 사겨.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그건, 그렇겠지. 물론 남보단 느리지만. 근데 지금 당장,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되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실질적으로 얘한테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죠.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의 얘 감정과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막 날이 흐리고 비가 오려고 막 이렇게 깜깜해요. 저희 날씨가. 그러다 보니 좀 센치해지고. 그리고 어제 또 그런 일이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제가 고민 상담을 하게 된 것처럼 됐네요. 각자의 모든 삶을 살펴봤을 때 요새 막 인스타도 하고 뭐 페이스북 미디어가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물론 저도 막 인스타도 사진 많이 올리고 하는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모든 가정마다 한 가지씩 고민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사람들이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정말 나 너무 행복해. 난 고민이 하나도 없어. 이래서 막 사진을 올리거나 미디어에 막 내가 막 여행 간 사진 올리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추억이고 그 추억을 들여다보는 게 행복한 거면 그런 걸 해도 되죠. 남들한테 제 자랑이라고 자랑질하는 거라고 막 사진 올리고 막 이런 거는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계속 보시다 보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자기만의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맨날 애기 어렸을 때 키우면서 힘들었을 때 막 친구들 호른단신으로 편하게 아이 없이 막 놀러 가고 막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 막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막 이런 거 엄청 부러웠죠. 그렇지만 결국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봤자 나한테 도움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그들만의 다 고민이 있듯이 다 그렇게 소소한 행복, 뭐 어떤 사람은 여행의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행을 다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맛집을 찾아가면서 뭐 먹는 게 행복을 느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이 키우면서 아이 뭐 예쁜 옷 이렇게 만들어 입히는 거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나만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노력하고 내 자존감을 좀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 스스로 무너졌을 때
남을 색안경 끼게 보게 되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남을 헐뜯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겪어봤어요. 여기 와서도 그렇고 미국 와서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겪으면서 느낀 거는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 그래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래되고 서로 좋아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같이 이런 여러 가지 아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조금 더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미국 가서 뭐 여기 미국에서 막 생활 미국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둘째치고 저희 아이가 미국에 와서 있었던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한 사건들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거든요. 지금은 정말 세 발의 백 요만큼 그냥 어제 학교에서 잠깐 있었던 트러블이기 때문에 별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2년 동안 이 아이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진짜 요런 두꺼운 책 한 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저런 일들을 겪고 나니 제 마음도 좀 많이 단단해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시련 속에서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말 있잖아요.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똑같고요. 사람이 시련을 겪어봐야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큰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진짜 나의 성격이 뭔지도 알게 되고 내 밑바닥까지도 보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아이 키우기 진짜 힘드네요. 육아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일하느라 실적도 내야 되고 집안 가정 살림 그렇게 워킹맘으로 일하시는 분들 집에 와서 또 아이 봐야 되고 그분들도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과 아이의 한 인간을 키워내는 것과 잡으로서의 일 둘 중에 경중을 구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나한테 중요한 삶이고 하지만 이 아이 한 명을 키우면서 이 내면의 변화와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 아이의 성장에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교과서에도 그런 거 없고. 저도 육아서적 이런 거 엄청 많이 읽어봤지만 아이들이 꼭 그것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인터넷이다, 육아서적이다 엄청나게 많이 봤지만 내 아이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그 기본 부모의 마음 자세였던 거지 사례나 그런 거가 저희 아이와 일치했던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아이와 뒤지고 볶고 하면서 엄마 아빠도 성장하고 제 마음도 제 생각도 성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손이 너무 가니까 힘들고 또 저희 아이처럼 조금 이렇게 한 1, 2학년 초등학교 돼도 손이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죠. 막 아이의 학교 생활이라든가 아이가 하는 말들, 아이의 행동 태도가 유아기 때랑은 완전 다르니까 이 아이도 성장하고 있지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시면서 엄청 많이 성장하셨고 고생 엄청 많이 하셨고 정말 잘 해내셨다고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은 진짜 대단해요. 강하시고. 앞으로도 더 파이팅 하시고. 자, 이제 또 좀 있으면 육아 전쟁? 그런 게 또 다시 시작이 될 텐데, 하루에 그런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아이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